2장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 How to wonder like Socrates. 명백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더 시급하게 물어야 한다. 오전 10시 47분 1311번 열차를 타고 키아토에서 아테네로 향하는 중.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열차.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진부한 말이지만 사실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화물열차의 화물칸처럼 하나하나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 생각은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선디 아이스크림에 대한 것이든 핵융합에 관한 것이든 모든 생각은 이전 생각에 끌려가고 다음 생각을 끌어당긴다. 감정도 열차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주기적으로 한바탕 찾아오는 나의 우울은 난데없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멈춰 서서 그 근원을 잘 살펴보면 숨은 원인을 찾게 된다. 나의 슬픔은 바로 앞의 생각이나 감정의 원인이 있고 이 생각이나 감정은 그 이전의 것은 1982년에 어머니가 한 말의 원인이 있다. 생각이 그렇듯이 감정도 결코 느닷없이 나타나지 않는다. 열차처럼 앞에서 감정을 끌어당기는 힘이 늘 존재한다. 페이스트리와 커피를 주문하고 내 생각의 열차는 속도를 낮춘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비된 것은 아니다. 행복도 슬픔도 그 사이에 있는 방대한 스펙트럼도 경험하지 않는다. 나는 좋은 의미에 텅 비어 있다. 거칠게 우당탕거리는 암트랙과는 달리 부드럽게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마음이 차분해진 나는 커피를 의미한다. 커피의 맛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무게가 적당한 머그컵이 내 손 안에 머무는 느낌까지 감상한다. 나의 불안은 휴가를 떠난다. 빨간색 지붕과 파란색 이오니아해가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마치 내가 아니라 지붕과 바다가 움직이는 것 같다. 창문 밖을 응시하지만 딱히 뭔가를 쳐다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궁금해한다. 나는 궁금하다. 짧은 두 마디 말이지만 그 안에 모든 철학의 씨앗이 그 이상이 담겨 있다. 모든 위대한 발견과 돌파구는 이 두 마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궁금하다. 아주 드물게 운이 좋으면 평생 한두 번 정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장, 의미가 너무 깊어서 사람을 얼어버리게 만드는 문장을 만나게 된다. 나는 제이컵 니들먼의 철학의 마음이라는 작고 이상한 책에서 그런 문장을 발견했다. 내가 이상한 책이라고 한 이유는 그때 나는 철학의 마음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철학에 오로지 머리만 있다고 생각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문화는 일반적으로 질문을 경험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머릿속으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다. 혼란스러웠다. 질문을 어떻게 경험하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가 어때서? 몇 주 후 나는 이 심오하고 당혹스러운 문장을 쓴 사람과 마주 앉았다. 제이컵 니들먼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의 철학 교수다. 노아가 그의 걸음 속도를 늦추었다. 목소리가 가늘어졌고 피부는 크레이프지처럼 얇아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민첩하다. 제이컵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이며 다른 대부분의 철학 교수와는 달리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사용한다. 질문이나 경험 같은 단어들. 하지만 제이컵의 단어를 조합하는 방식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우리는 오클랜드 힐스가 내려다 보이는 제이컵스의 마당에 앉아 얼그레이 티와 레몬 넣은 물을 훌쩍 거리고 있다. 제이컵에게 대놓고 묻는다. 당신 제정신 맞아요? 사람들은 질문을 물어봅니다. 가끔은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질문과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캘리포니아라도 그러진 않는다고요. 제이콥은 아무 말 없다. 아주 오랫동안, 너무 오랜 시간 흘러서 나는 그가 깜빡 잠이 든 건 아닌지 걱정한다. 마침내 제이콥이 입을 열고 말을 시작한다.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경험했어요. 물론 그렇겠지. 불가해하고 불가피한 소크라테스 철학의 수호성인 질문의 왕.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발명하지 않았지만 질문을 하는 방식을 바꾸었고 결과적으로 질문이 끌어내는 대답을 바꾸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 덕분에 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을지라도 마찬가지다. 소크라테스는 알기 쉬운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를 앉혀놓은 대저가 너무나도 높아서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 보이는 것은 티끌뿐이다. 관념, 그것도 아주 애매한 관념만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티끌이 아니었다. 관념이 아니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었다. 숨을 쉬고, 걷고, 똥을 싸고, 섹스를 하고, 코를 후비고, 와인을 마시고, 농담을 하는 사람. 못생긴 남자이기도 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아테네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였다. 코가 납작하고 넙대대하다. 입술은 크고 두꺼웠으며 뱃살이 도톰했다. 소크라테스는 대머리였다. 개처럼 눈이 옆으로 쭉 찢어져서 주변 시야가 아주 좋았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아테네인보다 아주 아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가 더 많은 것을 봤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소크라테스는 잘 먹지 않았고 목욕도 자주 하지 않았으며 매일 똑같은 추레한 옷만 걸치고 다녔다. 어디든 맨발로 걸어갔는데 그건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였고 뒤뚱거리는 걸음과 으스대는 걸음 사이 어디쯤에 있는 이상한 걸음거리로 걸었다. 며칠 동안이나 자지 않을 수 있었고 취하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머릿속에서 여러 목소리, 아니 하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소크라테스는 그 소리를 다이몬이라고 불렀다. 신을 섬기지 않고 아테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목소리로 그 한 목소리가 말을 할 때에는 언제나 내가 하려는 일을 막아 세웠지요. 무슨 일을 하라고 권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렇듯 소크라테스의 기이한 외모와 독특한 성격은 그를 다른 세상 사람처럼 만들었다. 소크라테스는 마치 다른 행성 같은 외부에서 인류의 유리한 대화에 참여한 것처럼 보인다. 현대 철학자 피터 크래프트는 말한다. 나는 다른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철학자들은 거의 외계인에 가까운 이질성이 있다.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조차 또 자신을 부적응자로 여겼다. 견유 학파의 창시자인 디오게네스는 괴짜 중 괴짜였다. 그는 커다란 통 안에서 살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위를 했으며 고대 아테네의 선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에서의 자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질성은 철학자의 타당한 특성이다. 철학은 결코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고 보투를 뒤흔드는 것이다. 선장은 보통 자기의 보투를 뒤흔들리지 않는다.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학자는 아니다. 철학자는 열애자다. 외계인이다. 소크라테스는 미친 지혜를 실천했다. 티베트 불교와 기독교 같은
이질적인 전통에서도 나타난 이 미친 지혜는 지혜로 향하는 길이 꾸불꾸불하다는 전제를 따른다. 잭으로 가려져 먼저 직으로 가야 한다. 잭으로 가려면 먼저 직으로 가야 한다. 미친 지혜는 사람들을 뒤흔들어 깨달음을 주기 위해 사회 규범을 내던지고 배척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충격요법의 원조다. 충격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미친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기보단 오히려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알키비아데스는 그를 이렇게 묘사한다. 소크라테스는 짐 나르는 노새와 대장장이, 구두수소공, 무두장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의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해력이 빠르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그의 말을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알키비아데스는 시간을 들여 소크라테스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면 그 말이 헛소리가 전혀 아님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소크라테스의 말은 거의 신의 말에 가깝다. 제이컵 리들먼은 얼그레이 티를 또 한 잔 따르면서 자신이 경험한 첫 번째 질문을 들려준다. 그는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제이컵은 11살이었다. 제이컵과 그의 친구 일라이어스 바코디온은 당시 살던 필라델피아 지역의 낮은 돌벽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몇 번씩 꼭 이렇게 함께 있었고 그건 돌벽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겨울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제이컵보다 1살 많았던 일라이어스는 나이에 비해 키가 컸고 커다랗고 동그란 얼굴과 눈부신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전자의 운동에서 꿈의 본질까지 온갖 심오한 과학적 질문을 곱씹는 걸 좋아했다. 이 질문들 역시 제이컵의 흥미를 돋구었지만 어느 날 일라이어스는 진짜로 제이컵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질문 하나를 던졌다. 누가 신을 만들었을까? 제이컵은 자신이 마치 일라이어스의 뇌를 보고 싶다는 듯이 그의 넓고 매끈한 이마를 쳐다봤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일라이어스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단지 나에게만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의문을 제기한 거였어요. 그게 엄청난 해방감을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잣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이 친구는 내 베스트 프렌드다. 제이컵 리들만은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경험하는 데서 오는 뜻밖의 즐거움에 매우 되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도 제이컵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물론 배경은 다르다. 이번에는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아테네의 빈민가가 배경이지만 이야기의 궤적은 비슷하다. 예상치 못한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도 같고 이번에도 친구에게 그 원인이 있다. 소크라테스의 경우 그 친구는 카이레폰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성이다. 어느 날 카이레폰은 델포이 신전에 찾아가서 여사제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이 돌아왔다. 없다. 한 명도 없다. 카이레폰이 신탁의 내용을 소크라테스에게 전하자 소크라테스는 당황한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소크라테스는 한낱 석공의 아들이며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지만 신탁은 틀리는 법이 없으므로 소크라테스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시인에서 장군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경받는 아테네인을 붙잡고 말을 걸었다. 곧 소크라테스는 이 사람들이 그들 생각만큼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군은 용기가 무엇인지 몰랐고 시인은 시를 정리하지 못했다. 소크라테스는 가는 곳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쳤다. 어쩌면 신탁이 옳을지 모른다고 소크라테스는 결론을 내렸다. 어쩌면
정말로 소크라테스는 일종의 지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지녔는지도 몰랐다. 소크라테스에게 가장 최악의 무지는 자신의 가면을 쓴 무지였다. 편협하고 수상쩍은 지식보다는 폭넓고 솔직한 무지가 더 나았다. 소크라테스가 인간 탐구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 오늘날에도 여전히 철학적 자극을 일으키는 바로 그것은 이 순진한 무지.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표현에 따르면 이 놀랍고 새로운 천진난만함을 도입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첫 번째 철학자가 아니었다. 피타고라스, 파르메니데스, 데모크리토스, 탈레스 등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많은 철학자가 있었다. 이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다. 우주를 설명하고 자연의 신비를 꿰뚫어 보려는 노력에 매진했다. 결과는 다양했다. 여러 방면에서 뛰어났던 탈레스는 우주의 모든 물질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확신했다. 소크라테스처럼 이 철학자들도 질문을 던졌지만 이들의 질문은 주로 무엇을과 왜에 관한 것이었다. 만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지? 왜 낮에는 별들이 보이지 않지? 소크라테스는 이런 종류의 질문에 관심이 없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므로 중요치 않은 질문이었다. 우주가 매우 흥미로운 대상일지 몰라도 그리 대단한 대화 상대는 아니다. 그리고 대화는 소크라테스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다. 우주학자 칼 세이건은 모든 질문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외침이라고 말했다. 소크라테스도 이 말에 동의했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질문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외침이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관심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알 수 있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동료 시민들이 조각생의 제작이나 민주주의의 실천 같은 면에서는 더 나아지려는 의지가 대단하면서 왜 이런 종류의 질문에는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아테네인들은 모든 것을 계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다. 이 결심이 철학의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이제 철학은 우주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을 하는 학문이 아니다. 철학은 삶, 우리 자신의 삶을 관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최대한 잘 살아내느냐에 관한 것이다. 철학은 실용적이다. 필수적이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으로 철학을 하늘에서 끊어내려 마을에 정착시켰고 철학을 사람들 집안으로 불러들였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추종자를 모으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 어떤 지식이나 이론 또한 신조로 남기지 않았다. 두꺼운 책을 출판하지도 않았다. 사실 단 한 글자도 쓴 적이 없다. 오늘날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아는 것은 주로 그의 제자 플라톤이 남긴 얼마 안 되는 고대의 자료 덕분이다.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의 사상 같은 것은 없다. 소크라테스의 사고방식만은 있을 뿐이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수단만 있을 뿐 그 끝은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아테네의 잔소리꾼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알았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지식을 알게 된 방식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지식보다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지식은 곱게 늙지 못한다. 하지만 방법은 그럴 수 있다. 학자들은 변증법, 알렌쿠스, 귀납적 추론 등 여러 멋진 용어를 이용해서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을 설명한다. 나는 더 단순한 용어를 선호한다. 바로 대화다. 이 단어가 그리 고급스럽게 들리진 않는다는 것. 내게 노벨상을 낚아채 주지도 않으리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건 맞는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현대 철학자 로버트 솔로몬은
이를 현명한 훈수질이라고 부른다. 마음에 든다. 이 표현은 철학을 현실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는다. 삶을 성찰하려면 거리를 둬야 한다. 자기 자신을 더 명확하게 들여보려면 자신에게서 몇 발짝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철학과 대화는 사실상 동의였다. 소크라테스는 온갖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정치인과 장군, 공예가뿐만 아니라 여성과 노예, 어린 아이들에게도 말을 걸었다. 온갖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주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어야 했다. 소크라테스는 잡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인생은 짧다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단 1초의 시간도 사소한 문제에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라는 소피스트에게 격분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찰하고 있는 거라네. 제정신인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사랑하긴 했지만 그는 대화를 그저 자신이 가진 도구 중 하나로 본 것 같다. 이 모든 현명한 훈수질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웠다. 철학이 질문을 던지는 기술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질문이란 무엇일까? 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좋아할 만한 질문이 나왔다. 모두가 아는 단어,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골라 검토하고 뜯어보고 여러 각도에서 쿡쿡 찔러 본 것, 그 단어에 지독하게 밝은 빛을 비춰볼 것. 왼발의 철학자가 아테네의 꾸불꾸불하고 더러운 길을 배회하며 질문을 던진 이후 24세기가 흘렀다. 실내 화장실과 아몬드, 우유, 브로드밴드 등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어의 정의를 갈고 닦았다. 우리는 꽤 능숙하다. 웹스터의 신 국제사전 제3판의 항목이 거의 50만 개에 달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종이를 넘기거나 프린트를 하느라 손가락을 더럽힐 필요도 없고 심지어 컴퓨터를 켤 필요도 없다. 늘 충직한 우리 부하 시리에게 기댈 수 있으니까. 안녕 시리? 네, 말씀하세요. 질문이 있어.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질문이 뭐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에릭. 그리고 시리는 말이 없다. 한마디도. 휴대전화를 흔들어 본다. 여전히 아무 말이 없다. 시리는 내가 자기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며 난 그걸 용인할 의사가 없다. 나는 말뜻에 더 초점을 맞춰본다. 시리야, 질문의 정의가 뭐야? 정보를 구하기 위해 쓰거나 발어한 문장입니다. 정확한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편없는 불안정한 대답이다. 소크라테스라면 절대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단어의 정의에 매우 깐깐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시리의 대답이 너무 광범위한 동시에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시리의 정의에 따르면 내 열쇠 봤어? 와 삶의 의미가 뭐야? 는 동등한 질문이다. 둘 다 일종의 정보를 구하고자 하지만 두 질문이 구한 정보는 아예 다른 종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판이하게 다르다. 커다란 질문일수록 우리는 정보만 제공하는 답에 관심이 없다. 사랑은 뭘까? 약은 왜 존재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보가 아닌 보다 큰 것, 바로 의미다. 질문은 방향이 아니다. 질문은 양방향으로 움직인다. 질문은 일방향이 아니다. 질문은 양방향으로 움직인다. 질문은 의미를 구하고 또 전달한다. 적절한 때 친구에게 적절한 질문을 묻는 것은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질문을 무기로 사용한다. 상대를 저격하고 자신을 저격한다. 질문으로 변명을 삼고
나중에 정당화한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진정한 창문은 눈이 아니라 질문이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진정한 창문은 눈이 아니라 질문이다. 볼테르가 말했듯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대답이 아닌 질문을 보는 것이다. 시대의 대답은 좋은 질문에 무릇 깃들여 있는 마법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다. 모든 철학은 궁금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을 때 소크라테스도 그런 마법을 떠올렸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궁금해하는 능력이 금발머리나 주근깨처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궁금해하는 능력은 기술이며 모두가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궁금하다는 멋진 단어다. 미소 짓지 않고서 그 단어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궁금하다라는 단어는 경이로운 것, 기적, 놀라움의 대상이라는 뜻의 고대 영어 원더에서 왔다. 한편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시리처럼 정보를 구하는 것이다. 다크 초콜릿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다른 한편 궁금해하는 것은 짧은 순간만이라도 물음을 유예하고 그저 지켜보는 것이다. 도대체 바다 소금과 아몬드가 박힌 질 좋은 벨기에 초콜릿의 어떤 점이 내 뇌를 춤추게 하고 내 심장을 노래하게 하는지 궁금해. 질문할 때 우리는 눈앞의 주제에 얽매인다. 그 주제를 넘어서는 의문을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러므로 일축된다. 신문할 때 중요치 않은 방향으로 틀었다며 판사에게 질책당하는 변호사나 주제에서 벗어난 길로 샜다며 선생님한테 꾸중되는 학생을 떠올려 보라. 궁금해하는 행위는 황홀하며 아무런 제약도 없다. 이 궁금해하는 마음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동굴에서 살던 인류가 나뭇가지 2개를 서로 비비거나 커다란 돌을 자기 머리 위로 떨어뜨리며 어떻게 될지 처음으로 궁금해한 때부터 쭉 그래왔다. 시도해보기도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법이며 궁금해하기 전에는 절대 시도해볼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종종 궁금해하는 것과 호기심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 물론 2가지 다 무관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다르다. 궁금해하는 것은 호기심과 달리 본인과 매우 밀접하게 엮여 있다. 우리는 냉철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냉철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냉철하게 궁금해할 수는 없다. 호기심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는 늘 눈앞에 나타나는 다른 반짝이는 대상을 쫓아가겠다며 유혹한다. 궁금해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 마음은 오랫도록 머문다. 호기심이 한 손에 음료를 들고 안락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발을 올려둔 것이 바로 궁금해하는 마음이다. 궁금해하는 마음은 절대로 반짝이는 대상을 쫓지 않는다. 절대로 고양이를 죽이지 않는다. 궁금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식사나 좋은 섹스처럼 절대 서두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소크라테스도 절대로 대화를 재촉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상대가 점점 지치고 분노할 때조차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임했다. 소크라테스는 최초의 심리상담가였다. 그는 질문에 답하고 했다. 하지만 심리상담가와 달리 소크라테스는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죄송하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라는 말도 절대로 하는 법이 없었다. 그에게는 늘 시간이 더 있었다. 향연에서 한 친구가 말한 바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한 곳에 계속 머물렀다. 그는 가끔 멈춰서 그곳이 어디든 그 자리에서 있곤 했다. 또 다른 친구는 포티다이아 전투에서 겪었던 기이한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계속 고민하며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해답을 찾지 못한 소크라테스는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정오가 되었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소크라테스가 새벽부터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느라 그곳에 계속 서 있었다고 말했다. 마침내 저녁이 되자 이오니아 사람 몇 명은 그가 밤새 그곳에 서 있는지 보려고 차가운 바깥 공기 아래로 침구를 들고 나왔다. 그는 새벽이 다가오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 같은 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또 떠오른 해를 향해 기도를 올린 후 자리를 떴다. 좋은 철학은 느린 철학이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일은 느린 해결책이라고 칭했으며 모든 철학자는 서로 느긋해지세요 라는 말로 인사를 건네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게 철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 이와 비슷한 무의미한 표현 대신 우리 서로에게 느긋해지세요. 나 천천히 하세요. 라는 말로 인사해보자. 이런 명령식의 표현을 자주 말하다 보면 정말로 속도를 줄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한편으로 나는 우리가 속도를 줄이는 데서 오는 인지적 혜택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뭔가가 우리를 막고 생각하게 만들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멈춰 세웠다고 말한다. 멈춤은 실수나 결함이 아니다. 멈춤은 말을 더듬는 것도 말을 가로막는 것도 아니다. 멈춤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잠시 유예된 상황이다. 생각의 씨앗이다. 모든 멈춤은 인식의 가능성 그리고 궁금해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명백한 것은 좀처럼 질문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간과가 실수라고 생각했다. 명백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더 시급하게 물어야 한다. 나는 당연히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너무 자명해서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다. 잠깐 기다려 볼게.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빠는 무슨 뜻인가? 오로지 생물학적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요. 사실 우리 딸은 입양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라는 건 생물학적 의미 이상이다? 물론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아빠를 정의해야 하는가? 누구냐면 남성이고 어린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만약 내가 몇 시간가량 네 딸을 데리고 델포이에 다녀온다 하면 나는 네 딸의 아버지인가? 당연히 아니죠. 소크라테스, 아빠가 된다는 건 더 훨씬 많은 것을 수반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성인 남성과 아빠 자격을 가진 성인 남성을 구분한단 말인가? 사랑이죠. 아빠를 아빠로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훌륭해. 대답이 마음에 들어. 물론 다시 사랑을 정의해야겠지만 그건 다음으로 미뤄두세요. 자, 자네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네, 그럼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좋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 점에서 내가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애매한 개념. 만화 같은 불완전한 이미지만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썬디 아이스크림과 밴드 발표회, 축구 연습, 숙제 도와주기, 대학 투어, 아이가 축 처져 있을 때 농담하기, 처지지 않았을 때도 농담하기, 친구네 집에서 잔 아이 데리러 가기, 아내와 좋은 음량을 이루기, 당근과 채찍 중 주로 당근을 사용하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은 이미지들이군. 하지만 이것들이 도대체 뭘 보여준단 말인가? 자네는 좋은 아빠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어.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 철학적 비수를 꽂으며 소크라테스는 내가 그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환영을 쫓고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잘못된 양육을 비롯한 모든 악행은 악의가 아닌 무지에서 나온다. 만약 우리의 실수가 미칠 영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특정 덕목에 대한 참된 이해는 도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자동적으로 좋은 아빠가 무슨 뜻인지 아는 것, 참으로 아는 것은 곧 좋은 아빠가 되는 것과 같다. 그날은 아이들이 부모님 직장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나는 늘 이날이 두렵다. 다른 부모들은 제 아이들을 회의실과 전화받는 곳과 무게감이 있는 번쩍거리는 진짜 사무실로 데려간다. 내 사무실은 테이스티라는 이름의 동네 식당이다. 음식은 테이스티라는 이름에 부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리가 넓고 직원들이 친절하며 커피가 무제한이다. 딸아, 이는 올해 처음으로 나를 따라오겠다고 한다. 딸아이는 올해 처음으로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다. 13살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느냐는 것.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철학 제도들조차 아직 풀지 못한 미스터리다. 만약 숲에서 나무 한 그루가 넘어졌는데 그 친구들이 그 광경을 스냅챗에 올리지 않는다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겉보기에 내 딸 소녀는 내 일에도 내 철학에도 10대라는 자기 세상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졌다. 아무래도 그날 아침 나를 따라오기로 한 유일한 이유는 수업을 하루 빠질 수 있어서였던 것 같다. 아침 식사를 깨작깨작 먹으면서 나는 부모됨이라는 거대한 공허를 들여다보았다. 나는 나 자신이 무능하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소크라테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의 질문, 일종의 메타 질문과 씨름 중이었다. 멍청한 질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경험은 사실일까? 이 질문을 딸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아이는 겨우 보일 정도로 왼쪽 눈썹을 살짝 치켜뜬다. 즉, 이런 뜻이다. 아빠 질문 입력됐는데 대답할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나는 그냥 팬케이크나 스냅챗으로 돌아갈게. 나는 소크라테스처럼 집요했다.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다. 멍청한 질문이라는 게 뭔지 알까? 아이가 휴대전화 화면에서 고개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쨌거나 나는 아이가 생각하는 중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다 놀랍게도 아이가 입을 열었다. 존재하지. 아이가 말했다. 멍청한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야. 말을 마친 아이는 다시 팬케이크와 휴대전화, 청소년 특유의 언짢은 태도로 돌아갔다. 아이가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아니었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아이 말이 옳았다. 검사가 아니라면 이미 답을 아는 질문을 묻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짓을 한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아니면 성찰할 적이 없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더욱 강화하는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 질문을 한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이런 질문은 진지한 것이 못된다. 진지한 질문은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다. 진지한 질문에는 위험이 따른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성냥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불빛이 방을 비췄을 때 괴물이 보일지 경이로운 광경이 보일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성냥에 불을 붙인다. 그렇기에 진지한 질문은 자신감이 아닌 10대와 같은 머쓱함과 어색함으로 머뭇머뭇 서투르게 발화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용감한 행동은 없었다. 제이컵 리들만 교수가 내게 레몬 물을 한 잔 더 따라준다. 그의 손은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다. 얼음이 일전에 부딪히며 짤랑거린다. 해가 떨어지면서 캘리포니아의 빛이 더 부드러워지고 빛깔은 점점 선명해진다. 제이컵에게 자기 얘기를 더 해달라고 부탁한다. 교수는 쌕쌕거리며 깊은 숨을 한 번 쉬고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1940년대 필라델피아로 나를 데려간다. 밀라이어스와 제이컵슨
돌벽에 앉아 철학적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제이컵이 일라이어스의 집에 전화를 걸자 일라이어스의 어머니가 이상한 목소리로 일라이어스는 쉬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컵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백혈병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다. 제이컵은 마지막으로 일라이어스와 함께 경험한 질문 하나를 회상한다. 제이컵은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 잠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궁금해. 잠든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처음으로 일라이어스는 말이 없었다. 일라이어스는 14번째 생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죽음, 특히 부자연스러운 이른 죽음은 흔히 정신을 집중시킨다. 제이컵의 머릿속에 온갖 질문이 밀려들었다. 왜 내가 아니라 일라이어스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지? 제이컵은 부모님과 선생님, 랍비에게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소크라테스와 철학에 의지했다. 왜 철학이었죠? 내가 묻는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명을 느끼는 겁니다. 궁극적인 질문을 향한 소명이지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뭐지? 나는 왜 이곳에 있지? 인간은 의미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요. 그건 소명이었어요. 제이컵의 부모는 이 소명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는 장남이라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했어요. 제이컵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한다. 우류 계통은 아니지만 제이컵은 정말로 닥터가 되었다. 철학 박사 학위를 딴 것이다. 제이컵은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처음으로 닥터 니들먼이라는 소개를 되었을 때를 기억한다. 어머니는 그 사람의 말을 끊고 지적했다. 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종류의 닥터가는 아니에요. 제이컵은 평생 어머니가 틀렸음을 입증하며 살았다. 학계에서 높은 지위와 큰 영예를 얻었고 늘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려고 애썼다. 그는 이런 궁극적인 질문이 왜 이렇게 작은 관심밖에 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니들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문화에는 궁극적인 질문으로 존중받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제도와 사회 양식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만 최선을 다합니다. 니들먼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자신의 말이 캘리포니아의 부드러운 공기 속에 천천히 떠다니게 둔다. 나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는다. 문제를 경험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은 식재료를 구매하기 전에 요리를 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너무 자주 우리는 가장 빠른 해결책 또는 가장 편리한 즐거움에 손을 뻗는다. 우리의 무지와 한자리에 앉는 것만은 어떻게든 피하려 한다. 내 시선이 이맘때쯤 칙칙한 갈색으로 변하는 오클랜드 힐스 위를 헤맨다. 내 귀에는 근처에 있는 풍경이 듣기 좋은 댕그랑 소리를 듣는다. 이 풍경 소리가 나와 제이컵 니들먼 사이의 공간을 채우며 우리를 연결해주는 무언의 기운과 어우러진다. 소크라테스는 그를 의심했다. 그는 종이 위에 생이 없이 누워 있으며 오직 한 방향으로만 저자에게서 독자에게로만 움직인다. 책과 대화를 나누는 건 불가능하다. 좋은 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지 않고 듣기로 한 것이다. 나는 엄청난 양을 다운받는다. 메가바이트가 고대 그리스어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무지막지한 양이다. 대화편은 내 삶의 배경음악이 된다. 지하철을 탈 때도 딸아이를 축구 연습에 데려다 줄 때도 대화편을 듣는다. 운동기구 위에서 열심히 두 다리를 움직일 때도 듣는다. 소크라테스와 함께 요리하고 마신다. 소크라테스와 함께 잠에서 깨어나고 다시 소크라테스와 함께 잠자리에 든다.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와 여러 명의 대화 상대가 등장한다. 이들은 예를 들면 정의나 용기, 사랑 같은 것의
의미를 두고 씨름한다. 대화편은 건조한 논문이 아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치는 논쟁적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재미있는 대화다. 니체의 말처럼 농담 가득한 지혜다.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는 종종 화가 치밀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다. 대화편에 등장하는 니키아스는 이렇게 말한다. 소크라테스 근처에 있거나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논쟁에 말려들기 쉽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든 간에 소크라테스가 졸졸 따라다닐 것이며 결국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소크라테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일단 소크라테스와 얽히면 소크라테스에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털리기 전까지 그를 떨쳐낼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대화 상대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당혹스러움으로 가득하게 만든다며 소크라테스를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전기 가오리에 비유한다. 소크라테스와의 대화가 좌절스러운 것은 꼬치꼬치 캐묻는 5살짜리 대화가 좌절스러운 것과 비슷하다. 저녁으로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안 돼. 왜?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은 몸에 나쁘니까. 왜? 왜냐하면 설탕이 들어있으니까. 설탕이 몸에 왜 나빠? 왜냐하면 지방세포에 저장되니까. 왜? 왜 원래 그런 거야. 이제 네 방으로 가. 아이의 질문이 성가신 것은 멍청한 질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제대로 대답할 능력이 없어서다. 아이들은 소크라테스처럼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고 그것은 길게 보면 도움이 될지언정 당장은 무척 짜증스러운 일이다. 피터 크리프트는 말한다.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다. 나는 이 말을 읽고 희망이 가득 찬다. 나는 믿을 만한 여러 지인에게 내가 정말 짜증나는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세계 인류급이다. 그 밖에도 소크라테스는 나와 비슷한 점이 많다. 여뢰자의 지위, 두둑한 뱃살, 늘 궁금해하며 여기저기로 떠도는 마음, 대화를 향한 사랑. 하지만 우리가 달라지는 지점은 바로 끈기다. 나는 실제든 상상 속에서든 싸움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었다. 기원전 432년에 있었던 포티다이아 전투에서 놀라운 힘과 체력을 드러내며 친구 알키비아데스의 목숨을 구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장에서도 절대 굴하는 일이 없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가차없는 감사였다. 소크라테스와의 토론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똑한 척 의시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현학적 수사라는 연막을 소크라테스는 꿰뚫어 볼 줄 알았다. 훌륭하군. 당신은 용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장군이야. 신앙이 무엇인지 하지 못하는 목사야. 당신은 무엇인지 모르는 부모야.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부모야. 소크라테스의 목적은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밝혀 일종의 지적 광합성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정원사였다. 마음속에 당혹스러움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그가 좋아하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당혹스러움을 심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었다.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을, 특히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종종 경황되곤 했다. 고르기아스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 나는 당신 말을 이해할 순 없소. 그러니 당신 말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을 찾으시오. 당신은 폭군이오. 소크라테스, 이 논쟁을 끝내거나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이시오. 가끔은 심한 말 이상의 것이 오가기도 했다. 3세기에 활동한 전기 작가 디오게네스 라에티오스는 사람들은 주먹으로 소크라테스를 때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뜯어냈다고 전한다.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한 데에는 좋은 뜻이 있었다. 바로 더 선명한 시야를 위해서다. 소크라테스는 거만사였다.
사람들은 잘못된 도수 안경을 쓰고 돌아다닌다. 이런 실수는 당연히 보는 사람과 보는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왜곡된 현실을 유일한 현실로 착각한다. 심지어 자신이 안 맞는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하루 종일 휘청거리며 가구에 부딪히고 사람들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내내 가구와 사람들을 탓을 한다. 소크라테스는 이 일을 어리석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다. 태양빛이 타오르는 진홍빛 색으로 바뀌고 공기에 서서히 찬기가 스며들다. 제이컵 리들먼과 나는 몇 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이 현명한 홍수질이 결코 지겹지 않다. 우리의 대화는 잘못된 신념이라고는 주제로 넘어간다. 리들먼은 철학자가 견해라는 아이트 클럽 문을 지키는 건장한 문지기와 같다고 말한다. 철학자는 자기 의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의견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난 너를 검토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난 너를 믿어. 넌 내 삶을 장악하고 있어. 내 견해가 어떻게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다른 모든 교활한 지배자처럼 나의 의견 역시 내가 자신들을 불러들였다고 믿기도 한다. 정말 내가 그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말도 없이 나타나서 멋대로 내 옷을 걸쳐 입은 걸까? 나는 먼 길을 돌아 질문을 경험한다는 흥미롭고 묘하게 매력적인 개념으로 돌아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이컵은 자신이 평범한 질문과 깊이 있는 질문을 구분한다고 말한다. 시리처럼 평범한 질문은 표면 위에서 맴돈다. 깊이 있는 질문은 느리고 더 깊이 침작한다. 제대로 질문을 살아갈 때 저는 질문이 저를 덮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깊이 있는 질문의 상태가 자연히 변화로 돌아옵니다. 질문을 살아요? 네, 질문을 사는 겁니다. 오랜 시간 마음 한구석에 질문을 품는 거예요. 질문을 살아내는 거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해결책을 찾아버려요. 좋은 말 같다. 질문을 살아내면서 남은 평생을 보내고 싶어진다. 하지만 대답은 어디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철학이 받는 부당한 평가다. 철학은 말뿐이다. 질문만 끝없이 그대로 놓고 대답은 없어. 언제나 떠나기만 하고 도착하지는 않는 가치야. 리들먼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철학도 분명 도착지에 관심이 있지만 여행을 서두르지 않을 뿐이다. 이것이 그저 똑똑한 대답이 아닌 마음의 대답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종류의 대답, 예를 들면 머리의 대답은 그만큼 만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그만큼 진실하지도 못하다. 마음의 대답에 도착하려면 인내심도 필요하지만 기꺼이 자신의 무지와 한자리에 앉으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끝없는 해야 할 일 목록에서 또 하나를 지우려면 성급히 문제 해결을 향해 달리는 대신 의욕과 수수께끼의 곁에 머무는 것, 여기에는 시간과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조종할 수 없다. 내버려 두라고. 제이컵 리들먼과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비웃음은 지혜의 대가다. 며칠 전 나는 친구 제니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나였고 내가 언제나처럼 내 걱정 목록을 늘어놓는 동안 제니퍼는 듣고 있었다. 나한테 분배의 문제가 있다고. 제니퍼에게 말한다. 모든 특성이 충분히 주어졌지만 불공평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털이 그렇다. 가슴과 콧구멍 속에는 털이 엄청 많지만 머리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성공 문제는 더 골치가 아프다. 성공은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은 진짜로 부족하다. 나는 제니퍼에게 말한다.
나는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어. 제니퍼는 뭔가 심오한 말을 하거나 도망갈 궁리를 하는 사람이 그러하듯 잠시 말이 없었다. 다행히 제니퍼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했다. 성공은 어떤 모습이야? 제니퍼가 말했다. 성공이 어떤 모습이냐고? 내가 말했다. 그래, 성공은 어떤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야? 보통 들은 질문을 그대로 다시 물어보면 사람들은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하지만 제니퍼는 아니었다. 내 질문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성공이 어떤 모습이냐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늘 성공을 미적 측면이 아닌 양적 측면으로만 여겼다. 질문의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중요하다. 제니퍼는 왜 성공하고 싶어? 라거나 얼마나 성공해야 충분한 건데?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가 뉴저지에 있는 제니퍼의 발코니에 앉아 있는 동안 우리 곁을 맴돌던 모기한테 그랬듯 그 질문을 찰싹 때리고 무시해버렸을 것이다. 왜 성공하고 싶었냐고? 그냥 다들 그렇지 않나? 얼마나 성공해야 충분하냐고? 지금 나보다 더. 하지만 제니퍼는 내게 그렇게 묻지 않았다. 성공이 어떤 모습이냐고 물었다. 제니퍼의 질문에는 개인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성공은 나한텐 어떤 모습이지? 그 모습을 본다면 내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나는 전기 가오리의 뇌를 쏘인 것처럼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좋은 질문은 그렇다. 사람을 단단히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 좋은 질문은 문제의 프레임을 다시 짜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좋은 질문은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할 뿐만 아니라 해답을 찾는 행위 그 자체를 재평가하게 만든다. 좋은 질문은 똑똑한 대답을 끌어내기도 하지만 침묵을 끌어내기도 한다. 고대부터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인도의 현자들은 브라모디아라는 시합을 펼쳤다. 참가자들의 목표는 절대적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 시합은 언제나 침묵으로 끝이 났다. 작가 카렌 암스트롱은 이렇게 설명한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언어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직감할 때 통찰의 순간이 찾아왔다. 나에게 침묵은 흔한 상태가 아니다. 내겐 말은 공기와도 같다. 하지만 나는 말없이 머릿속에서 제니퍼의 질문을 여러 각도로 뒤집어 살펴보았다. 좋은 질문은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과연 제니퍼가 던진 하나의 질문이 내 머릿속에 수십 개의 질문을 일으켰다. 이제 더 이상 제니퍼와의 대화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였다. 바로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었다.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리라는 희망에서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인정사정 없는 자기 신문.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는 내가 문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들어있다. 아마 생각지도 못한 구원을 받는 느낌 때문에 또 기차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인공은 성공한 관리로 불치병에 걸려 두려움과 후회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을 향할수록 새로운 관점이 두려움을 밀어낸다. 사람들이 가끔 기차 안에서 경험하듯이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뒤쪽으로 달리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진짜 방향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제니퍼와의 대화를 돌아보면 이반처럼 나 역시 불현듯 나의 진짜 방향을 직감했음을 깨닫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크라테스적 질문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먼지투성이 거리가 아닌 뉴저지 몽클레어에 있는 친구네 집 발코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상관없다. 진정한 지혜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형치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성공은 어떤 모습이지? 솔직히 말하면 아직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어쩌면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안경의 돛을 다시 맞추었고 이제 앞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양쪽으로 문을 열린다. 반짝이는 금속으로 된 매끈한 지하철에 올라탄다.
현대 그리스어로 나는 메타포라를 하고 있다. 메타포라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어근, 메타모르포서, 에서 비롯된 단어로 영단어 메타포 역시 같은 어근을 갖는다.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은 메타포라를 대중교통을 타고 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거나 지하철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전철 타고 드라이클리닝 맡긴 옷을 찾으러 갈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메타포를 타고 변형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가 좋다. 모든 것이 두 단계로 존재한다. 지하철을 타는 행위조차 자기 혁신을 약속한다. 아테네의 지하철은 부드럽게 달릴 뿐만 아니라 탑승할 때마다 매번 역사 수업을 들려준다. 지하철 공사를 시작한 작업자들이 아테네의 황금기에 제작된 고대 공예품들을 발견했다. 고고학자들은 일부를 발견했지만 나머지는 지하철역 설계에 포함시켰고, 오늘날 아테네 주민들은 도시의 지하철을 지하철이 지나다니는 박물관이라고 부른다. 내가 메타포의 땅 그리스에 온 것은 소크라테스가 걸었던 곳을 걷고 소크라테스가 들이마셨던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서다. 나는 소크라테스가 관념이 아닌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소크라테스는 궁금해했다. 하지만 아무데서나 궁금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어디보다도 가장 사랑한 이곳 아테네에서 궁금해했다. 아고라역에서 내려 걷는다. 시장터인 아고라는 소크라테스가 가장 즐겨 출몰한 곳이었다. 아고라는 행상과 좀도둑, 온갖 사람들로 붐비는 냄새나는 공간이었다. 소크라테스는 그게 좋았다. 아고라는 그의 교실이자 극장이었다. 고고학자들은 비교적 늦은 1931년에 아테네의 유적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폼페이와 올림피아 등지에서 대규모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수십 년이 지난 후였다. 하지만 도자기 파편과 비문, 조각, 동전 등 복원된 수천 가지의 공예품이 증명하듯 고고학자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충분히 만회했다. 대략 8만여 제곱미터에 걸친 아테네의 유적지에는 이제 거의 자갈뿐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시장터의 흔적에 약간의 상상을 더하면 당시의 장면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다. 행상들이 향신료에서 물시계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게 보인다. 피고인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답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닌다. 맨발의 소크라테스가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개처럼 찢어진 눈으로 좌우를 살피면서 함께 철학을 논할 동지를 찾는 중이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직판했다. 사람들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않았다. 사람들을 직접 찾아갔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침울한 10대 시절 나는 처음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삶은 이미 충분히 힘겹다. 그런데 성찰까지 하라고? 성찰하는 삶. 나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선 성찰하다라는 단어에는 시험 또는 검사라는 뜻의 단어 이글잼이 들어있는데 이 단어를 보면 잊고 있던 시험용 HB 연필과 차가운 의사 선생님의 손이 떠오른다. 그러니 성찰은 너무 힘든 일 같아 보이지 않나?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히 내가 소크라테스의 성찰하는 삶에 따르는 필연적 결과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 1번.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성찰하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자기 배꼽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데에는 나름의 즐거움이 있지만 그보다는 결과를 내는 것이, 더 나은 배꼽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럽다.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다.
보통 행복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에는 사실 의미 있는 융성한 삶이라는 더 큰 뜻이 있다. 현재 철학자 로버트 솔로몬의 제안처럼 한 번 두 사람을 떠올려 보자. 한 사람은 관용에 대해 아주 정교한 이론을 갖고 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런 이론은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도 마치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처럼 관용이 흘러넘친다. 모범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가 봐도 두 번째 사람이다. 결과 2. 성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건 지나치게 성찰하는 삶도 마찬가지다.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하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곧 행복해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쾌락의 역설을 설명한다. 행복하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곧 행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행복은 붙잡으려고 애쓸수록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행복은 부산물이지 절대 목표가 될 수 없다. 행복은 삶을 잘 살아낼 때 주어지는 뜻밖의 횡재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성찰한 삶이란 것은 전부 헛소리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내 본능은 이 질문의 답을 재빨리 찾아내서 내 해야 할 일 목록을 내 줄을 긋고 다음 할 일을 넘어가고 싶어 한다. 나는 이 충동을 억누른다. 그리고 이 질문이 부드러운 그리스의 공기 속을 천천히 떠다니도록 둔다. 답은 구하지 못했지만 성찰하는 중이다. 그리고 다시 메타포를 타고 호텔로 돌아온다. 소크라테스는 실패자였다.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다. 소크라테스가 나눈 많은 대화들은 제우스의 천둥 같은 돌파구가 아닌 교착 상태로 끝이 난다. 철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게 철학의 본성이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출판하지 않았고 동료 아테네 시민의 주장에 따라 사형을 당했다. 신을 섬기지 않고 아테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에게 제기된 혐의였지만 사실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것은 무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던졌기 때문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사의 첫 번째 순교자였다. 재판이 끝나고 운명이 결정된 소크라테스는 제자 몇 명과 한 잔에 모인다. 제자들은 비탄에 잠겼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죽을 때까지 낙천적이었고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여러분을 살기 위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가 더 좋은 곳으로 갈지는 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마지막 발언이다. 실제로 많은 소크라테스 전기가 이 대사를 끝을 맺는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이건 소크라테스가 남긴 마지막 말이 아니었다. 플라톤은 대화편 중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가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들려준다. 소크라테스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다. 크레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서 수탉 한 마리를 비치고 있네. 크레톤, 우리는 아스클리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비치고 있네. 반드시 잊지 말고 갚아주게라. 크레톤이 대답한다. 알겠네. 다른 할 말 없는가? 소크라테스는 대답이 없었다. 죽은 것이다. 이런 재미없는 결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학자들은 수백 년간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다. 일부는 소크라테스가 이 마지막 말을 비관적으로 해석한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오피오스에게 수탉을 바쳤으므로 소크라테스는 아마 삶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과 같다는 뜻에서 그 말을 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건 본인은 천상으로 돌아가면서도 사람들은 다시 현실로 끌어내리고자 했던 소크라테스만의 방법이었을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삶을
삶의 커다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지라도 작은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 것일지도 모른다. 시민으로서 또 친구로서의 의무를 간과하지 말 것. 명예로운 사람 될 것. 다른 사람에게 수탈을 빚졌다면 수탁을 갚을 것. 하지만 더 단순하고 더 심오한 가능성도 있다. 독배에 넣은 도금미나리의 효과가 나타나서 소크라테스가 횡설수설 아무 말이나 찌그러질 가능성이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며 아마 앞으로도 영영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안다. 질문의 왕이 질문의 구름을 남기고 사라짐으로써 남은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궁금해하게 만든 것이 본인과 유쾌할 정도로 잘 어울린다는 것. 소크라테스는 도저히 못 베기고 우리 머릿속에 심어 놓은 것이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를, 우리가 경험할 또 하나의 질문을